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라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협력의 교집합은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차기 정부와 대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게 될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을 찾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의 계신 곳의 기상 상황을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국에 많은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벌써부터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비 피해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지역 상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실 때 비 꽤 많이 내렸죠? 네, 서울도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꽤 큰 우산을 들고 왔는데도 네. 가방이 젖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오늘 밤 넘어가면서 내일은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좀 피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도 우산 갖고 오셨죠? 저도 매우 큰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작은 우산으로는 네, 몸을 다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우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큰 우산을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작죠? 네. 네. 아이 뭐 우람하시니까. 네. 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제 지난 16일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4시간 전에 무산이 되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양측이 계속 좀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좀처럼 이제 회동의 어떤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은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시는지 좀 진단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갈등인 거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선이 끝났는데도 네. 대선이 끝난 이후에 수습이 아니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계속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사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저도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뭐 업무 보고받는 데서도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관련해서 또 서로 상충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갈등이 일단 전제되면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가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된다. 그것도 당선인의 입으로 나오기보다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인물들부터 나오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이 뭐 패키지 딜 사면 이야기가 있다.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도 언급을 했고 이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의전 비서관대로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잘 쓸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못 만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다 보면은 취임식 전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뭐 서로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만날 단계가 아니다. 만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면 저는 못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지향하는 바도 좀 다르고 또 그동안에 눌려갖고 쌓아온 뭔가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정하게 이제 그게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적은 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 꼬인 건가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만나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인사와 관련된 이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견 뭐 용산으로 이제 뭐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이견도 있고 이견이 많이 있죠. 네. 신구 권력 간에. 그러니까 이견은 이견대로 해소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은 갈등대로 소화를 하되 애초에 당선인하고 지금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의미가 뭐냐를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만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인사하러 만나는 거잖아요. 그 뭐 사진 찍는 자리 사진만 찍고 뭐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자리 뭐하러 그런 걸 뭐하러 하느냐라고 네. 이제 당선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겁니다. 사진 찍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 거고 정권은 바뀌지만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부는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을 후임자와 전임자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라든가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자리라는 게 네. 양자 간의 만남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좀 이제 길인 것이지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남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저는 의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안 만나게 된다고 할 때 누구 손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다만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취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5년간 이어질 거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걸 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좀 통합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할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해가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이런 정치를 앞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나지 않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치적으로 더 손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쨌든 풀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현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 회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냥 좀 회동을 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또 뭐 덕담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래도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가 또 당선인 측에서 막 반격을 또 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 대통령하고 당선인 만나는 모습 보면 당선인을 국빈급 예우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버선발로 나간다 그래야 되나요? 네. 본관 앞에까지 직접만 나가가지고 아니, 그럼요. 맞이해주고 이러는 모습인데 그 빨리 좀 만났으면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내에 그냥 얼른 가가지고 그냥 회동했으면 그때부터 잘 풀릴 수도 있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사면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네. 얘기가 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용산 이전도 그렇고 이게 견해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라도 또 서로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꼭
호의를 가지고만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군다나 정치죠. 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관계보다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자천 또는 탄압 이런 수식어로 설명이 되든 윤석열 검사를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고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조직에서 함께했던 인물들이 다 누구냐. 지금 인수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특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저는 이분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권고를 했는데도 안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사이가 안 좋아도 어떻게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조차 없는 상황까지 악화가 된 거냐. 국민들은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스트레스에 저는 빨리 만나야 된다. 지금 일요일 오찬 어떻습니까? 네. 일요일 날 오찬을 해라. 저는 그러면 네. 하루 시간을 내서 두 분이 캠핑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을 데리고. 그건요. 네. 그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좀 쌓인 얘기도 좀 하고 저하고 오해도 풀고. 고기도 같이 꺼먹고. 아니, 저하고 네. 김민하 평론가 같이 아주 좋은 관계, 베프 관계 절친 사이라도 쉽지가 않은 건데 코도 골고 쉽지는 않았어요. 당일치기로. 네. 좀 얼마나 만나는 모습을 일요일 바라는지 오찬. 그런 걸 좀 유머스럽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인사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한국은행 네. 총재 문제 가지고 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 NSC 회의가 막 열리고 일종의 좀 위기 상황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만나가지고 브리핑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혹시 그동안에 좀 꼬여서 못 만나는 이게 사실 좀 체면도 있고 명분도 있는 거니까 양쪽에서 좀 만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계기를 살려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은 공을 내밀었잖아요. 안보라고 하는 공을 내밀었는데 남북관계는 윤석열 당선인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북한의 존재가 우리는 결코 북한의 존재를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우리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안보라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토론회에서 안보 아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킬체인, 선제 타격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안보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저는 이 기회에 빨리 만나야 된다. 대통령 만나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용산 이전도 계속해서 중요한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안보 공백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잡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그래도 안보라고 하는 중요한 의제 앞에 국민들 생각하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구나 라는 평가는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당이나 조언 이렇게 또 들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나도 안보를 잘 챙길 수 있다. 당선인도 오히려 그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 안 풀리면은 문 대통령 만날 생각 없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기로 한 이래로 사실 그 브리핑 받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자기 입장 내고 이거 이렇게 한 거 외에 사실 어떤 이제 이 안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노력은 사실 한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일 갑자기 이렇게 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사실 뜨거운 현안이라는 것은 감사위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하는
이제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처럼 다뤄지고 있고 이게 회동하고 연동돼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뭐 만날 수 없다라는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있는 것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충족이 될 것인가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의 바람은 어떻게 해서든 좀 명분을 만들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게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하나 이제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변수가 되는 게 집무실 이전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이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뭐 흔히들 요즘에 벙커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이동 그 인수위 집무실을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위기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을 이용하겠다. 이 대통령이 지방의 일정을 소화할 때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상황실 같은 네. 건데 그거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런 지금 ICBM 쏘고 이러는 거하고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뭐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하고는? 아니 관련이 있죠. 왜 관련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아니 당선인 측이 나는 그런 데 있어서 뭐 전혀 청와대 들어갈 생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 공백을 우려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일반적이거나 또는 정상적이거나 또는 매뉴얼에 맞는 네. 그런 대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공백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든 걸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권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인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 가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을 안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계속 있는 것을 또 고수한다면 네. 적어도 이런 북한의 미사일 사태가 발생하면 어딘가로는 가서 국가재난위기관리센터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 NSC에서. 보고를 받고 해야죠. 여전히 네. 청와대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때려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이동해야 된다면 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들은 합리적인 것에 좀 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걸 무조건 하나의 기준을 놓고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고집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한 발도 들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 당선인의 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뭐 ICBM을 쏘고 그다음에 무슨 또 도발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상황이 집무실 이전 문제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것도 입장을 조금 좀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4월이 사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에 한미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네, 군사연습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ICBM 이 발사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냥 뭐 이렇게 폰만 잡는 훈련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시간표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의 생일이 있습니다. 또. 네. 그날 굉장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 창건 그 군사 창건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4월에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빈번할 것이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나 뭐 합참이 뭔가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그건 대통령이 그 당선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 이렇게 반대하진 않다 하더라도 네. 이 일정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일정을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전제는 청와대를 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용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만 고수해서는 그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니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이 고집을 좀 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바람과 당선인의 의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다르죠. 네, 실제 네, 실천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뭐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들 여론은 그렇게 싹 호의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하 평론가 그걸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물었는데 응답자의 36%가 찬성한다. 응답자의 53%는 반대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여론조사 또 있는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 취임에 맞춰서 이전한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53.8%였고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응답자의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충분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한국갤럽 홈페이지 그리고 여론조사 그 기관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다 얘기 나왔으니까 네. 국민 여론이 뭐 어떻게 됐다 일단 확인하는 정도로 우리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전 찬성 여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네. 지지층인데 네. 그렇다면 결과에 찬성과 반대의 결과를 갈라놓은 건 누구냐? 중도층입니다. 네. 아직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취임 직후에도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할 때 중도층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대선 결과도 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의견을 여론을 수렴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러면 중도층까지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들의 이유를 좀 잘 확인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굳이 이제 끝까지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의지가 있으면 국민들은 설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치이긴 국민들은 하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난 국민 상관없어요. 난 그냥 알아서 갈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선 일성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지금 중요한 건 적어도 어느 한쪽에 서 있지 않는 이 중도층의 여론이 왜 이럴까 이걸 감안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당선인 측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집권 초기잖아요. 네. 국민 여론 지지도가 높아야지 국정 운영 동력이 생기고 그럼요. 추진력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당선인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사실 집무실 이전 문제 많이 가려진 측면은 있지만 인수위원회가 계속 지금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 받잖아요. 네. 그 정책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오늘 받았어요. 근데 여가부 폐지는 이미 확정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종의 이제 공약을 실천하는 거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는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인수위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싶네요. 여가부 폐지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당 내에 여성국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성국이라는 것이 남성국은 따로 없는데 여성국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성국은 당 조직에서도 당 구성에서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여성들의 현실 정치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특히 여성의 정치 관심을 높이면서 지지를 더 끌어들이고 이들이 실제로 현실 정치의 지도자로 나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천 이제 받게끔 하는 것이 또 여성국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여성들의 좀 부족한 지위 또 거늘진 지위가 있다면 가려진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쁜 게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저는 이건 그대로 계속 존중하고 운영을 하면 될 일인데 네. 이게 과연 여성가족부 폐지와 또 남녀 간의 서로 간의 남혐, 극혐 이런 이 젠더 갈라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저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인데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그것을 내걸고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여가부 폐지는 포기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폐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오느냐를 우리가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그 여가부 폐지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가 설명이 안 됐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맥락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여성 일반의 지위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는 어떤 틀, 특히 여성부라는 틀을 통해서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어떤 집단이 어떤 지위가 낮다기보다는 그 중에 어떤 개인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꼭 여성가족부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개인들의 어떤 불이익을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 논리가 맞으려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권리 구제가 뭔가 방해가 되고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어떤 업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지. 네. 근데 그런 설명은 전 들어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가 아닌 뭘 하면은 그러면 개인의 권리 구제에 더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잘 밝히고 잘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 아니냐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 얘기를 쭉 저희가 앞서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 인수위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 개정이 필요한 건데 네. 172석 지금 이제 야당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 두 분은 좀 예상하셨어요? 박홍근 의원이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콘클라베라는 것이 결국 개인 의원의 영향력보다는 콘클라베라는 것이 이제 후보로 입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로 입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 이렇게 적어내서 가반 이상을 차지할 때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누군가는 뒤에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출사표를 내세운 5명의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 네. 이재명 상임 고문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박홍근 의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이죠.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쪽으로 신임 원내대표 자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근데 이게 과연 이 영향력 그리고 이재명 후보 상임 고문과의 관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는 별개로 그 관계는 관계대로 뭐 유지가 되면 되는 대로 또 지속이 되면 되는 대로 그거는 두면 될 일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일단 한 표 차이라도 졌으면 패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여당의 또 거대 여당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거든요. 이 혁신과 쇄신을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참패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온전할까?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저는 지방선거 대선 패배를 딛고 지방선거 공천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서 이 진영을 제대로 구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뭐 개파 싸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일부 언론에서 분석하기도 하던데 초재선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기 좀 싫습니다. 평론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이렇게 저렇게 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언론이 분석을 하는 방점은 이재명계가 신주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석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계, 이낙연계 또는 정세균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분석한다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가령이 원내대표 선거의 어떤 큰 결이 이재명이 어떤 전 지사가 주류화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가치나 어떤 철학을 뭐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선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지금 남아있는 당내에 남아있는 어떤 그룹들 간의 경쟁이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계가 뭐 다수가 됐다 이런 평가보다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긴 거냐 이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잘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은 눈에 띄어요. 이게 이제 언론이 표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은 이른바 정세균계는 결국 이제 박광원 이낙연계인 박광원 이제 의원을 지지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뭐 친 이재명계에 더해가지고 최강욱 의원을 지지했던 그 표심이 이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네네. 사실하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냥 투표를 한 거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박홍근 의원이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제 논란이 됐던 어떤 개혁 코드나 이런 것들을 또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같이 하면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얘기하기도 했고 네. 강한 어떤 그런 이 야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강하게 좀 이렇게 맞붙는 그러한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더 강한 메시지를 냈고 네. 그게 사실은 먹힌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어느 계파가 우위냐라기보다는 앞으로 민주당이 갖고 가야 될 노선에 대해서 민주당 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 더 강경한 노선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메시지 관리나 어떤 원내 전술 전략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이거 실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그동안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현실 정치에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느냐 그걸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개혁 성향이 강하다.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까지도 얘기하고 뭐 그리고 강한 야당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구두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실천이 중요한 건데 거죠. 네.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재원 의원이 오늘 찾아갔어요. 네. 난을 이렇게 들고 박홍근 의원하고 난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잘 봐달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직접 골랐대요. 장재원 그러게요. 실장이. 직접 네. 골랐다고 그러면서 화해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태도가 좀 중요하다. 약간 뼈 있는 말을 또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잘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나는 첫날 훈훈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첫날은 좋았어요.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우리 정치가 보면 첫날만 좋고 첫날만 허니문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악연이에요. 악순환이에요. 네. 그런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것이고 저는 첫 번째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더군다나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지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과 당의 관계는 또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이른바 문윤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 각 정책 현안에서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가부 폐지 문제도 이걸 호락호락 여성 표심을 생각한다면 지금 박지원 비대위 공동위원장이에요. 네네.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도 못 돼서 바로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네.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정책이 있더라도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절충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빨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도 어서 가서 만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도 두 사람 간에 또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와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좋고 훈내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첫날에 일종의
이 허니문이지 않나. 하루에 그치는 허니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치의 주도권은 이제 당선인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야당한테 무슨 공을 던져서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이것도 일종의 정치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추경 얘기하고 있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추경 얘기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로 좀 고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또 당장 추경 액수를 놓고 또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일정만 있어서 당장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근데 싸우는 것이 예정돼 있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서는 협조하고 풀어주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싸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억지로 싸우는 모습, 싸울 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모습, 이 서로 시비를 거는 모습으로 귀결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어쨌든 퇴임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하신 추경이면 추경 또는 뭐 이 ICBM 대응이면 대응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그렇죠. 모든 거를 윤석열 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어깃장 놓고 모든 걸 반대하고 모든 걸 발목 잡는다. 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거는 큰 어떤 이 난감한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해 준다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첫날 분위기에서 어쨌든 장제원 비서실장은 난을 주고 넥타이도 초록색 메고 오고 뭐 나름 노력한 모습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하실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관측도 나오고 있고. 현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인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것도 사실 규정해야 될 것 같긴 인수위에는 한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있고 네. 김한길 전 대표도 있고, 그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도 있고. 근데 저는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좋습니다. 검토하고 이것이 통합, 협치, 소통의 수가 있거든요. 좋은데 네. 이 모든 것 이전에 빨리 해동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챙기겠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인사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통합해서 좀 더 소통 잘하는 그런 자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훈훈합니까? 네네. 국민들은 네. 그런 모습에 박수 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이게 모든 사실 정권 초기에 이런 어떤 탕평 인사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 안 되냐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인사를 주요 이제 어떤 포스트에 예를 들면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앉히겠다라는 계획이 또 자기 정파 내에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대립적 구도가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설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합시다. 민주당 인사를 그러면 좀 중한 자리로 가져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결국 배신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할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큰 그림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비전을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주면서 그 비전에 맞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그게 명분이 실리고, 명분이 있어야 사실은 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합리적인 인사라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런 분들도. 근데 지금처럼 대립적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금 강풍 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된 곳들도 많고 지금 기상상황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보현님, 여기 대구인데 2시간 전부터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바람은 많이 불고 있다고요. 네. 4100님, 부산 서면에는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 강풍 분다고 해서 걱정이다. 7101님, 충남 공주인데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소식 알려주셨어요.
지금 재난 속보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을 기해서 검은도 초도 지역에 강풍 경보, 제주도 동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고. 해안가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너울성 파도가 치면 산에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날씨 평론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지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문자 기상 상황 계속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며 약속했던 ICBM 발사 유해는 4년 만에 완전히 파기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는데요. 올해 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집중 실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북한이 오늘 ICBM 시험 발사 장면 공개하면서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공식 네네.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네. 그 미사일 발사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 전에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돼서도 김일성 시대 때는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김정일 시대 때는 바로 이제 핵 개발을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핵실험의 수순을 밟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했던 것처럼 네. ICBM도 바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성 17형 관련해서도 2월 27일, 3월 5일 뭐 전부 다 정찰 위성이다 네. 관련된 시험 발사라고 했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화성 17형 관련 시험 발사라고 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네. 지난 16일에 실패하고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18형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러한 시험 발사의 그런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종원 국무위원장이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이 사실을 공개한 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면은 4월 13일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의 공식 직함을 모두 갖게 된 지 만 10년이 되는 거고, 네. 또 4월 15일이 되면 지금 태양절 110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하에 와서 지난 10년의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보면 국방 부분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그거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방 발전의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0월에 국방 발전 전람회에서 지금 네.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국방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보다 우위여야 된다. 그래서 경제 문제보다 국방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러한 국방의 최대 성과를 낸 거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네. 라는 부분을 보여준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명령서가 4년 만에 등장했다고, 이런 이제 소식이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때는 참관은 했지만 친필 명령서가 공개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보면은 친필 명령서가 이렇게 등장한 게 2016년, 2017년, 그리고 이제 요번에 4년 만에 등장했는데, 4차 핵실험 때 친필 명령서를 보여줬고요. 또, 2016년에 또 은하 3호 단거리 로켓 미사일 시험 발사 때도
보여줬고 이번에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친필명령서를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주요 국면에서 전략적인 무기의 어떠한 그런 개발의 성능이 고도화된 그 시점에서의 그거를 보여줬고 네. 또 보면 2016년, 2017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한반도의 상황이. 네.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그 부분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런 결단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친필명령서를 보여주는 데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발사에.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번에 ICBM 발사한 게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성 네네. 17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기 시험 발사 장면을 지금 보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그거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발사 장면하고 또 올라가서 전개되는 그런 장면에서 기상에 좀 이렇게 차이가 보여져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두 개를 합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바로 네. 또 지난 16일 날 또 실패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화성 12형, 14형을 고각 발사라고 나선 정상각도 발사를 이어서 했었어요. 예. 그러나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화성 15형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는 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을 해 본다면 이번에 그런 17형과 관련돼서 15형을 쏘고 또 어떻게 보면 17형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또 편집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성 17형과 관련된 시험 발사를 꾸준히 해왔고 예. 또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어쨌든 고각으로 하고 이후 또 추가적인 안정성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예정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본다면 그렇게 뭐 이번에 시험 발사가 뭐 영상이 조작됐다.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북한이 화성 17형과 관련된 미사일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했다라는 데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이 시기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 뭐 그걸 두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북한은 남한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무력 도발을 해왔다. 또 그런 점에서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뭐 이런 이제 네네.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은 실질적인 팩트들을 보면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보면은 그렇게 의미를 두기에는 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봐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정권 교체기와 관련돼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냐면 네. 실제로 북한이 1차 핵위기 때 93, 94년에 미국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기였고 네. 또 북한의 핵 문제가 좀 잠잠하다가 2차 핵위기 때 이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두 번 다 NPT 탈퇴를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남은 거는 주로 북한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 교체기에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전략무기라든지 그죠 핵실험이라든지 화성 12, 14, 15, 뭐 SLBM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신형 전술무기 KN-23, 24, 25 이런 것들은 정권 교체기 진행이 되지 않았고 네. 또 우리가 또 국지도발이라고 하는 1, 2차 서해교전, 연평도 도격, 뭐 포격, 천안함 피격 이것도 정권 교체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북한이 정권 교체기마다 무력 도발의 수위를 증대시킨다라는 평가는 매우 제한적인 설명에 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화의 문은 그렇죠. 열어두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 외에 더 구체적인 어떤 대화가 진전되는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는데요.
네네. 북한이 일종의 이제 ICBM 발사를 통해서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유엔 안보리 회의도 또 오늘 내일 새벽에 열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를 해온 거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네. 북한에게도 전달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러한 전략적인 도발 수위를 높인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이러한 그 외교 정책이 북한을 향한 대북 정책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의 셈법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은 예. 대화와 원칙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북한이 대화는 열어놨지만 북한의 그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어렵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같이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일단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추가로 그렇죠.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각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수준들을 보면은 또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ICBM의 그런 그 ICBM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안정적으로 잘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정상 각도의 발사 가능성 부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또 3월 초부터 풍계리 복구 작업이 이제 뭐 상업 위성 통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계리 당시 그 뭐 폭파와 관련돼서는 입구 쪽만 폭발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발전 5개력을 세우고 예. 그중에 핵심 5대 가업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중에 2개가 지난 1월부터 3월에 성공을 보여준 거죠. 네. 극초음속과 15,000km의 ICBM. 이 부분은 지금 2개가 보여줬고, 근데 남은 3가지가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그다음에 고체 연료에 기반한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과 SLBM의 핵전략 무기를 남은 이제 3가지 가업인데 그 중에 지금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초대형 핵탄두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 그 부분과 관련된 폭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또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고각 발사가 아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완전히 핵이 탑재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실험이 또 가고 네네. 점점 긴장 관계로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지금 방송 내용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역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제주도 산지는 시간당 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